저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 대표 변호사이고요. 저의 그 전문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미래를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어디가 있을지 변호사님 들려주시죠. 네. 이게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이 다 재개발, 재건축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 공급의 한 70% 이상은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시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도시에서는 사실 대규모 비어있는 땅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재개발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뭐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잘 없는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들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죠. 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면은 사실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도 30년 이상 그렇죠.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웬만하면 재개발, 재건축 될 때 다 됐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남아있는 데는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이 안 되는 곳들일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뭐 공공정비 사업이라던가 신통기획,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이제 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또 리모델링 규제 완화 같은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이제 사업이 수익성이 좀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던 곳들 이런 네. 곳들에 좀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토지 안에서 이런 주택이 지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연식이 오래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몇 가지 이제 사례 중에서 또 모아타운이라는 얘기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요즘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아타운이 뭔가요, 변호사님? 모아타운은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소규모로 되면 사업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리고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뭐 100억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조합원이 100명이면 1억씩 분담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몇천 명 되니까 그래도 조금 낫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서 사실 소규모 사업지들은 거의 개발이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모아서 그래서 모아타운을 조성해서 개발 수익성을 높여주는 거죠. 규모를 일정 부분 맞춰줘서. 그리고 이 모아타운을 진행하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뭐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다거나 그리고 층수 제한을 좀 폐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규모 사업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개발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런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이제 지자체 관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 계획에 따라서 뭐 용적률을 어디까지 좀 올려줄 수 있다거나, 근데 다만 이제 용적률을 올려줄 때 그냥 올려주진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반은 그 올려준 거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도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소액 투자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스펙트럼이 넓죠,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투자금이라던가 자기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곳 몇 군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이슈는 신통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의도나 압구정도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이런 데는 사실 그동안 집값 때문에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집값의 바로미터다 보니까 어떤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버리면 전체 이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 견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죠. 뭐 여의도, 압구정, 그리고 뭐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들 대규모 뭐 이런 것들은 그랬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어쨌든 간에 여기도 다 개발이 필요하긴 하니까 이제 보통 노후된 아파트들이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여의도나 압구정이 지금 개발의 속도가 좀 붙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층수를 완화해준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사업 수익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역할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의도가 대표적으로 지금 1구역부터 9구역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목화, 뭐 삼부, 장미,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이 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근방. 여기가 또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 완화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의사당 주변을 좀 대폭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최고 층수는 70층까지도 지금 올릴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용적률 300%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국제금융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신통기획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용도 지역을 좀 한 단계 상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상업 지역이 되기 때문에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도 국제금융센터나 뭐 이런 것들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같은 공공기여를 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여의도 지역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는 스카이라인도 굉장히 멋있게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변이면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의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압구정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압구정도 여의도랑 마찬가지로 특별 계획구역으로 묶였어요.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더 완화해주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압구정 특별 계획구역이거든요. 네. 한강변이죠. 네. 그래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사실 1구역, 6구역은 추진이 원활하게 안 돼요. 그리고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지금 신통기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보셨을 텐데 압구정 3구역 있어요. 네. 그래서 압구정 3구역이 설계자 선정 두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서울시랑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게 신통기획이 잘 진행되는 게 맞냐 뭐 네.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네. 3구역이 가장 이제 크고 입지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4,000세대 정도 이제 지금 4,000세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으로 2단지부터 5단지가 되고 있는데 거의 네. 이제 그 조합 설립 단계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적률이 300%까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지역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로 320%까지도 뭐 상향 조정을 하고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어쨌든 사업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은 경기에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 근데 이제 그 압구정 3구역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네. 이제 서울시에서 좀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히림과 뭐 해안 이렇게 두 군데가 뭐 들어가 있는데 입장이. 네. 근데 이제 히림에서는 뭐 300%가 상한 용적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360%까지 올릴 수 있는 안으로 설계를 제시를 해서 이게 설계자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는 이게 상한 용적률이 있는데 그보다 이제 높게 해가지고 선정되는 거는 이거는 좀 부정 입찰이다. 라고 해서 설계자 선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조합에서는 좀 빨리 사업을 가고 싶고 그쵸. 이거는 이제 속도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왜냐하면 설계자 선정이 잘못됐으면 이게 총회 거쳐가지고 조합원들이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도 총회에서 선정이 돼버리면은 네. 조합이랑 본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조합이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안 하게 되면 그럼 손해배상 의무나 이런 것도 또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신통기획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게 민간 재개발이고 우리는 속도만 빨리 해주고 그 사업 수익성만 높여주는 혜택만 주는 제도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입김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가시화가 된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의도나 압구정은 사실 비싸잖아요. 너무 네. 비싸고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액 투자로 좀 몰리는 게 뭐냐면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서울의 입지가 좋은데도 1억대로 이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보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목사동 인근에 이제 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목동 재건축 들어가려면 사실 굉장히 그
많은 투자금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이런 데는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파시는 거라서 아직 이제 그 뭐 금액이 높지가 않고 모아타운이라는 건 아직 초기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모아타운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30% 주민동률만 있으면 후보지 신청해서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아타운 추진한다. 실제로 이제 모아타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별을 하셔야 돼요. 모아타운으로 작년 1월부터 선정된 게 1년 반 동안 한 그 67곳 정도가 돼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서울시에서 80곳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사업의 초기 단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완료한 게 5곳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업이 이게 좀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개발하겠다, 모아타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사업지 분석 너무 잘하셔야 되고 사업지 내에서도 물건 분석 너무 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물건이 사실 정형화된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래서 투자 수익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독 입주권 안 나오는 물건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아타운 목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로 그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역에 가깝다 보니까 여기가 여기 강북 횡단선이 나중에 이제 생기거든요. 역세권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역세권 이제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달라져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쪼개지거나 뭐 이런 물건들은 단독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지 분석과 그 매물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셔야 된다. 물론 이제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실패의 확률도 굉장히 큰 투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목사동 일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양천구 쪽으로 한번 보면은 신월동에도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대상지만 선정되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죠. 이게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건 지금 당장 거주하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미래 가치,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찐 고수들만의 분야다. 초보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변호사님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어떠세요? 고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인가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이 그러니까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그 사고가 나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입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 강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들으시고는 그럼 재개발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분양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계속 개정되고 좀 누더기법처럼 돼서 분양 자격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도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독 입주권 안 나와가지고 뭐 이거 소송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도 사실 명확하게 없어서 계속 엇갈린 판례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주권 매수하실 때는 입주권 안 나오면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주권 나오는지 여부를 일단 사전에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재개발 같은 것들은 땅이나 그 집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좀 특수한 입주권들이 있어요. 뭐 도로 부지라던가 땅 같은 경우에도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유 형태가 중간에 바뀌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좀 까다롭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도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무허가 건물 입주권 주는 거는 일정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네. 가보면은 건물 없거나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철거가 갑자기 돼버린다거나 네.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보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고가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다물권자 사례인데 네. 이게 입주권은 한 구역에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 구역에 막 세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그냥 판 거죠. 근데 네.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랑 공유로 입주권을 받는 걸로 이제 통지를 받는다거나 네. 조합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오시는데 이제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기회비용이란 거 날려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네.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건물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됐다. 이런 네. 분들은 또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쪼개져 있으면은 상당 부분 이제 그 매도를 하시고 그 명의 분산을 해두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평수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네. 이제 새 아파트 어떤 걸 분양받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셔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명의 분산을 좀 하신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전에 좀 대응을 사업 초기 단계에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사업 진행이 웬만큼 다 되고 나서 오시면은 뭐 이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뭐 다 풀렸지만 네. 강남이랑 용산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투기과열지구였으니까 여기서는 입주권 전매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입주권을 전매하게 되면은 양수하신 분한테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도 굉장히 상담을 많이 했던 게 세금 줄이려고 그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 거예요. 네. 전매 제한 기간에. 그러면은 그 입주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소송이 있냐라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뭔가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새 집, 새 어떤 건물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입주권 여부, 다물권자, 물권 확인, 그리고 또 재당첨 금지 조항? 요거는 네. 뭘까요, 변호사님? 이것도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년 안에 동시에 이제 2개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디테일한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사업 속도를 갖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내가 네. 이제 2개를 갖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면 재당점 제한 규정에 걸려서 하나가 현금 청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아니 사실 현금 청산이 그냥 돼버리면은 이거 뭐 입주권 자격도 못 받고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기본기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이 될 거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나는 서울에서보다 조금 더 소액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투자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기 신도시는 이제 그 특별법을 보시면 골자가 용적률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0%가 넘기 때문에 네. 사실 재건축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건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높일 수 있게 해주면은 네. 세대를 많이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업 수익성이 개선돼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특별법이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평균 기간 10년이다. 그렇죠. 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 15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장점은 이게 뭐 분당처럼 비싼 데도 있지만 네. 뭐 일산이나 부천은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실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모든 그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거를 이제 단지별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변에 일조 침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용적률을 마냥 높여준다고 해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만큼 공공기여분을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네.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나빠지고
빠지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은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근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둬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세대수를 좀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인센티브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1기 신도시가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잖아요.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골라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냥 좀 애매한 것들 보지 마시고 뭐 역 근처에 가깝다거나 용적률이 낮다거나 뭐 대지 지분이 크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걸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집 한 채를 겨우 이제 마련을 했을 때 신도시에서 이제 아파트를 마련을 하면서 뭐 재건축을 생각하고 입주를 했던 건 아니지만 아파트 연식 자체가 이제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신도시를 조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로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개발 호재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투자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 그럼 뭐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개발만 되면 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이 중단돼 버릴 리스크도 있어요. 있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사업지를 좀 잘 보고 들어가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입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하신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먼 고민을 미래에. 해보셔야 돼요.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입주 목적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부동산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많이 인상 깊으셨던 우리 월브TV 시청자분들께 좀 더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도 보고 또 이제 자산이 얼마 없는데 그걸 투자했다 실패한 사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기억에 남는 사례는 사고 사례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서 사실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뭔가를 사면 내가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에서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사셨어요. 근데 거기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사셨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무허가 건물은 국공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건 또 사유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신 분이 이 철거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억을 그냥 이제 그 날릴 위기에 처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실제 투자금 더 많이 이제 투자하셨는데도 뭐 비슷한 사례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할 때는 좀 사전에 좀 정확하게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나 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싫으시면은 투자 수익을 좀 덜 보시더라도 신축 투자라던가 청약을 노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정에 맞게끔 이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금액부터 기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이나 법률이랑 또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도 조금 잘 또 습득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